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착륙에 성공한 중국이 이번에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11월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죠. 한편 네덜란드의 민간 화성 이주 프로젝트 마스원에서는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간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네. 점점 자원은 고가야 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네. 지구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환경이 있는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구를 벗어나서 인간들이 외계에 나가 산다라고 한다면 화성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작년에 이미 그 인도에서 망갈리안이라고 발사해가지고 내년 9월 24일경에 화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중국에서 드디어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화성에 착륙해서 화성 탐사를 하겠다. 네. 그것도 4년 이내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화성 탐사를 발표한 건 처음이 아니에요. 2011년 11월에 그 잉허 1호라고 해가지고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네. 이 화성이 환경은 괜찮지만 이 탐사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네. 화성에 이 탐사 차량을 착륙시킨 거는 나사밖에 없습니다. 네. 화성에 가서 이제 궤도를 돌면서 화성 탐사선까지 보낸 것은 미국하고 러시아, 유럽연합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화성 표면에 무인 이 조사기라도 착륙시킨 거는 나사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든 인도든 또 네덜란드에 있는 민간 회사가 화성에 여러 가지를 하겠다. 사실 꿈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4년 안에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티벳 근처에 있는 땅들이 화성과 비슷하다. 네.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4년 이내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번에도 중국의 화성 탐사가 성공한다면 정말 미국과 더불어서 이 우주 개척의 양강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좋기도 하지만 네. 조금 또 이것이 너무 선진국들의 큰 고래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되고요. 이 네덜란드에 있는 마스원 회사 지난 1년 동안 그 모집한다는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저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못했긴 했는데요. 네. 그때 한번 교수님께서는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전 지구가 좋습니다. 네. 이게 너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6개월 이상을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고 네. 또 가서 지구로 돌아올 수 없고 그래서 충분하게 세상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나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뽑힌 분들 중에는 뭐 80세 된 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140개국에서 20만 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1,058명을 뽑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총 한 6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나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리얼리티 그 TV 쇼를 해가지고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계속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탈락시켜서 최종 2024년까지 24명을 뽑아가지고 네. 이제 4명씩 보내는 거거든요. 가면 못 옵니다. 근데 80세 되신 분이 그때 되면 90세일 텐데 그러게요. 이게 좀 정말 쇼가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무인 착륙길에도 착륙시킨 나라는 나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유럽연합도 못했고 러시아도 못했습니다. 근데 마스원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이 회사가 네. 흥행을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무인 착륙선도 하나밖에 못했는데 나사밖에 네. 과연 유인 착륙을 그것도 가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네. 10년 이내에 할 수 있겠느냐. 회의론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65억 불이라는 거대한 엄청난 네. 돈이 이런 쇼로서 모아질 것이냐 이런 의문도 나고 아무튼 2020년대 중후반 되면 네. 결국 사람이 화성에 갈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거지만 가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아무튼 누가 뽑히든지 간에 뭐 우리나라 출신 사람도 있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58명에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원자 중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디 가가지고 꼭 성공해가지고 최초의 화성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화성에서 한 달이던가 이렇게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우선 관심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평생 거기서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하면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근데 들기도 이제 하는데요. 4명이 가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편이 갈려서 싸움을 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나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역시 좀 더
긍정적으로 네. 네 하여튼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상상이고 그래서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4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 글리제 1214b의 온도 측정에 성공했습니다. 글리제 1214b는 지구로부터 약 40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 글리제 1214 주위를 돌고 있는 외계 행성으로 표면 온도는 232도로 측정됐습니다. 이 행성은 강한 중력으로 대기가 안정적이며 화산 폭발 등의 지각 운동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수소와 헬륨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표면 온도가 섭씨 120에서 282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해왔으나 실제 측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별별 뉴스는 지구로부터 4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의 온도를 측정했다는 소식인데요. 40광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의 온도를 측정했을까요? 교수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한 네. 건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천문학과 그 연구팀이 밝혀낸 겁니다. 그 뱀주인 자리라고 하는 그 네. 별자리에 있는 그 글리제 1214라는 별이 있어요. 적색 외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태양보다 굉장히 작은 붉은색 별입니다. 그 별을 돌고 있는 이 행성 자체는 크기는 지구보다 지름이 한 2.5배 정도, 질량은 한 6배가 좀 넘는 그런 정도의 슈퍼지구입니다. 네. 슈퍼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크기가 2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지구와 네. 비슷한 환경을 가진 그런 행성이거든요. 이 행성 자체는 주로 이제 물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바다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대기를 갖다 측정한 거죠. 대기의 네. 온도를. 그래서 이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해서 약간 뭔가 왜곡이 있었겠죠. 네. 그걸 분석해가지고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섬세한 미세한 그런 관측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 별에서 나온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 약간 변화된 그런 걸 보면서 이 행성의 온도를 측정했는데 그 온도가 섭씨 232도쯤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섭씨 232도면 지구보다는 좀 덥죠. 하지만 금성보다는 시원한 겁니다. 지구와 금성 정도 사이 정도의 온도거든요. 아무튼 자그마한 행성, 하지만 지구보다 큰 행성이에요. 그 행성의 온도를 최초로 측정했다. 그 온도가 232도라는 발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행성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기 성분,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도까지 측정하는 그 정도의 기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네. 예,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지구가 발견됐다 하는 뉴스를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슈퍼지구의 온도까지 측정을 네.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빨리 지구 같은 행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며 맞는 태양.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의미는 남다르죠. 우리 눈에는 늘 평화롭고 정적인 모습의 태양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나사의 태양 관측 위성 SDO가 포착한 태양의 다채로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른 빛깔로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답죠? 와, 정말 역동적인 태양의 모습인데요. 별별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태양을 볼 때마다 뭔가 무섭긴 하지만 멋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는 태양은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니까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태양만큼 아름답고 네. 이렇게 멋있는 게 없죠, 사실은.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태양 표면에 수천 도서부터 천만 도까지 와. 그걸 온도별로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해서 찍은 영상들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가시광선을 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속을 볼 때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가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파장의 빛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태양의 낮은 온도, 태양 표면의 온도 6,000도거든요. 6,000도보다 좀 낮은 온도서부터 마지막까지 1,000만도까지 빛이 네. 찐 거거든요. 6,000 정도의 표면 온도에서는 흑점 정도가 주로 보일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태양 표면에서 이제 플레어나 홍염이라든가 네. 그런 불꽃 모양이 보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태양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려면 한 가지 필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2010년에 발사된 SDO 태양 관측 위성에서 관찰한 그런 영상들을 모은 겁니다. 네. 저걸 보면서 와, 역시 태양은 살아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태양이 이렇게 숨 쉬는 듯한 이렇게 되게 역동적인 모습이 참 네.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얼굴이 아니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천의 얼굴이죠. 천의 얼굴이죠. 네, 그래서 항상 태양,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이긴 하지만 또한 재앙을 줄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좋아하지만 또한 감사하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네. 대상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천만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망원경의 네모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답은 배율. 멀리 있는 물체를 얼마나 크게 볼 수 있을까? 망원경의 이 능력, 배율은 망원경을 살 때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사실 망원경의 배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망원경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얼마나 크게 보일까인데요.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망원경을 보면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네. 이 망원경 몇 배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망원경 몇 배로 볼 수 있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미경을 볼 때 네. 현미경을 보면서 이거 몇 배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현미경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가지고 배우를 바꿔가면서 네. 보신 적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현미경은 눈으로 보는 렌즈, 접안 렌즈라고 하는데 접안 렌즈 돌려가면서 배율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배율이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망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망원경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빛을 모으는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네. 하고 뒤에 눈으로 보는 렌즈를 접안 렌즈라고 합니다. 네. 접안 렌즈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접안 렌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접안 렌즈를 바꿈에 따라서 배율이 바뀝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 망원경에 보면 앞에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라고 해가지고 빛이 모이는 그런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로 나눠주면 배율이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전체 망원경은 배율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별은 아무리 큰 망원경을 보더라도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네, 보신 적 별로 없죠? 저 저번에 100회 특집 때 한번 네, 그때 네. 보셨군요. 네. 그래서 달이라든가 행성은 크게 볼 수 있지만 네. 멀리 있는 별, 항성들은 큰 망원경을 보더라도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전체 망원경에서 중요한 거는 배율보다는 크기, 빛을 얼마나 많이 모으냐는 능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망원경이 크면 클수록 빛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빛이 많이 모으면 그만큼 밝아지겠죠. 네. 밝으니까 그만큼 또 확대를 하더라도 그만큼 어둡지가 않아요. 네. 근데 작은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 빛을 많이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배율을 높여버리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망원경마다 배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다 그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율은 눈으로 보는 접안 렌즈를 바꿔가면서 배율을 조절할 수가 있다. 달이라든가 행성같이 가까운 곳에 있는 천체는 배율을 높여서 보는 것이 괜찮지만 네. 멀리 있는 별을 볼 때는 배율이 높은 것보다는 배율이 낮은 걸 보셔야지만 네. 좀 더 별을 밝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배율로 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낮은 배율로 보는 것이 더 별을 많이 더 밝게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접안 렌즈를 통해서 그 배율을 바꿀 수 있는 건데 네네. 낮은 배율로 보는 게 좀 네.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다는 밝게 말씀.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금성을 거의 보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얼마 전까지 저녁 하늘에 보이던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면서 네. 한동안은 볼 수가 없고 조만간 이제 새벽 하늘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16일이 보름달, 망이죠, 망. 네. 근데 이날 이 보름달이 올해 중에 가장 작은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보름달은 슈퍼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1월 16일에 뜨는 이 보름달은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 미니문입니다. 네. 미니문이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 보이던 달보다 좀 작은데 크게 못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가장 크게 보이는 보름달은 8월 11일 날 보입니다. 8월 11일 날이 가장 큰 보름달이고 1월 달에 보이는 1월 16일 날 보름달이 가장 작은 보름달이다 알아두시고 보름달이 뜨니까 이제 달이 밝으니까 별들이 잘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별 보기 좀 좋지 않은데 14일하고 15일 정도 이때 뭔가가 하늘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천문학자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아이손 해선, 네. 아이손 해성이라고 작년에 한번 큰 기대를 모았지만 네. 결국은 장렬하게 태양과 충돌하면서 최후를 맞았던 네. 그 아이손 해성이 지나갔던 궤도를 지구가 1월 14일, 15일경에 그 근처를 지나갑니다. 네. 혜성이 지나가게 되면 근처에 그 혜성 꼬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네. 그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것이 지구에 많이 끌려온다면 멋진 별똥별 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꽤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그래도 그 혜성이 지나간 궤도와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14일하고 15일 밤입니다. 이날 밤에 혹시 밖에서 별 볼 일 있으신 분들 별 네. 보시면서 좀 별똥별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그것이 바로 이 장렬하게 산화한 네. 그 아이손 아이손의 해성의. 부스러기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소원도 빌어보시기 바라는데요. 1월 14일부터 15일 그러니까 보름달 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네. 그때 하늘에서 멋진 별똥별 쇼의 가능성이 있다. 아이손 해성의 잔해물들이다 하는 네. 것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14일에서 15일 사이에는 그 멋진 별똥별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16일에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